안녕하세요. 한민족의 사상. 오늘은 미중 세계 패권 전쟁의 결말은 한민족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붕괴와 분열을 겪을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그 절대적 환경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전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바람일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구현이 될 것이냐, 그런 시나리오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 세계의 총 생산량의 43%를 차지했어요. 43%.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지금 전 세계 GDP의 43%가 미국이.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의 와중에 세계 제국들을 자랑했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던 거죠. 서구 제국들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뭐 힘들을 다 소진을 해가지고 더 이상 힘을 발휘를 못할 때 미국이 그 힘을 키워서 엄청난 나라로 급부상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런 힘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세계 질서를 이제는 주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응했던 나라가 소련이었죠. 소련과 중공이라는 일종의 코민테른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국제 세력이라고 하시는데, 그 주도한 국가가 소련과 중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련과 중공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냉전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이 미국 쪽에서는 소련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중국과 197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중국과 일종의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외교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소련과의 고리를 끊게 되는 거죠. 끊게 되니까 끊는 작업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를 이제 이간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상태가 되니까 우리 북한이나 남한이나 불안한 거죠. 여기서도 사실은. 왜냐면은 중국이 미국 편에 서게 되면은 우리 한국 땅에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사라져 버리니까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과 중공이 공산주의 패권을 가지고 다투는 와중에 그걸 이용해서 북한이 존립을 해왔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북한에서도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한에는 유신체제가 들어오고 북한에는 주체사상이 이제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각자 독자 생존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은 다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영향권을 벗어나서 아마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체계. 북한도 맞죠. 주체사상이라는 건 주체적으로 해보자는 게, 이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체사상이라 유신체제가 사실은 닮아 있어요. 모습 자체는. 그래서 유신체제를 저항했던 사람들이 주체사상파가 돼서 주사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NLPDR이라고 해가지고 민족 해방론자들이라는 주체사상, 그게 이제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주체사상이죠. 이런 식의 진행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과의 그 경쟁을 격화시켜 나가는 군비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걸 버티지 못하고 소련이 붕괴해버리는 사건이 1991년 12월 달에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일단은 공산주의가 그 자본주의의 패한 결과로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패했다는 거거든요. 패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는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쓴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이 이런 문제를 다룬 건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완전히 패해서 뭐냐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런 개념의 책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역사가 정원이 됐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통일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제 편입돼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 내부 체제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 유지를 하지만은 사실은 자본주의에 그 편입돼 가지고 미국의 그 자본주의에 편입돼서 미국의 그 수출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인구가 14억 정도 되니까 그 광범 그 많은 숫자의 그 인구를 이용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저임 임금이죠.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가공무역을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하면서 중국이 이 저임금 노동력을 가공무역을 하면서 전 세계의 세계의 공장으로 이렇게 그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가공무역으로 세계에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전 세계의 어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호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국의 이러한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 미국도 경제적인 호황기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잘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은 정보화 산업 쪽으로,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것들이 패권이 더 강화가 되면서 중국을 이용을 해서 미국이 사실은 세계 패권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된 상황에서 그런데 거기에 도전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죠. 일본이 미국의 권위에 도전을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 도전을 할 때 일본이 일본 땅을 다 팔면은 미국 땅을 다 산다고 할 정도로 일본 놈들이 기세 등등했어요, 그때. 근데 1990년대겠지. 근데 1980년대부터 이제 그런 일이 진행이 된 건데,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또 몰락을 시키냐면은, 그러니까 소련 붕괴를 시킨 거는 중국을 끌어들인 뒤에 연결고리를 끊고 소련과 군비 경쟁을 시켜서 소련이 그 군비 경쟁의 힘 못 견디고 무너지게 된 거고, 일본은 1985년대 플라자로 이렇게 부르게 돼. 독일하고 일본은. 그래서 자신들의 그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엔화를 평가 절상을 하게 만들지. 그러면서 그 절상의 압력을 일본이 버티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텼어요. 한 5년 정도는, 5, 6년 정도 버텼는데,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몰락이 시작돼. 30년 몰락.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가만 안 둔다고 하는 걸 여기 알 수가 있어요. 소련도 붕괴시키고 일본도 몰락을 시켜버린 거지. 사실은 일본 몰락의 책임은 사실 미국이 그렇게 몰락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이제는 가만히 이렇게 힘을 키워가지고 갑자기 이제는 미국의 패권에 이제 도전하는 세력으로 이제는 올라선 거죠. 소련, 일본, 그다음 미국, 중국, 이렇게 중국이 이번엔 도전을 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자신의 그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중국은 소련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엄청난 탄탄한 어떤 내적인 어떤 그 실력을 쌓았단 말이에요. 쌓고 그 힘이 있어. 그리고 예전에 이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세계의 그 제국으로서 경영을 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이 지금 이 세계 패권을 두고 한판 이제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온 거죠. 중국이 많이 큰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달러화 자체에 대한 위상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미국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실물적인 어떤 경제가 미국은 상당히 약하다고 봐야 돼. 거의 다 달러와 그 패권을 사용을 해서 전 세계의 그 물자와 자원을 끌어들여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버텨온 것인데, 그 만약 중국이 결국 이거 중국 위안화 패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 위안화 패권 전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중국도 위안화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가지고 지배를 하려는. 왜냐면은 중국도 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야지만은 전 세계를 그 있는 그 자원을 끌어올 수가 있는 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위안화 기축통화 전략밖에는 앞으로 중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도 해외로 확장해 나가면서 위안화 규칙통화 전략을 하는데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고 1대1로 전략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위안화 규칙통화 전략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가상화폐를 이번에 또 그 디지털 위안화라는 걸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그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제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하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미국은 중국을 꺾어야만 됩니다.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중국을 쪼개면 돼요. 중국의 약점이 뭐냐면 소수민족 독립 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그 신장 위구르 여기가 바로 동투르크메니스탄 자신들의 그 나라를 세우려는 게 동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라는 게 뭐예요? 돌골족이죠. 돌골족.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예전에 동돌골이요. 돌골 고구려 시대 그 돌골족 돌골족이라면 그 동돌골 여기를 독립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티벳은 누가 있어요? 티벳 쪽은 뭐래? 옛날 말로 뭐래? 토번족이라 그래요. 토번족. 우리 역사로는 토번족이라 그래요. 여기에. 그래서 이 나라들은 녹록지 않은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순종적이지 않은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강제로 합병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중국이 1949년 중공이 그 나라를 건국할 때 그때 이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흡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장 그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만주족이죠. 만주족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는 거죠. 만주족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신분증상에 만주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0만 명이 좀 넘는데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한 150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조선족이 있단 말이에요. 조선족도 한 200만 정도가 여기 돼. 근데 이 만주족과 몽골족은 원래 같은 혈통으로 이렇게 그 결혼 동맹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몽골과 만주가 손을 잡고 중국을 지배했던 게 청나라라고. 청나라가 지배를 한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다가 중국이 청나라가 망하면서 그 마지막 황제 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푸이가 만주로 가가지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만주로 가가지고 만주국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주국이 망한 지도 불과 오래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주국도 언제든지 이게 만들 수 있는, 이게 한번 건드리면은 여기도 독립 기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패가 뭐냐면은 중국을 쪼개면 된다는 거죠. 쪼개면. 그래서 이 타이완을 유지를 하면서 동투르크메니스탄과 티벳을 독립시키고 여기 만주 쪽을 독립시켜버리면은, 독립시키는 전략을 취하면은 중국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내부에 어떤 군벌들이 각자 그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면서 일어나게끔 어떤 그 내부적인 그 압력을 외부에서 가하고, 이런 압력을 가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내전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내전 유도. 내전 유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 소수민족 독립으로 내전 유도를 시켜가지고 중국의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그 미국 입장에선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중국이 이런 어떤 미국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미국의 의도를 아니까 이런 그 중국에서도 그 자신의 그 군대를 이제는 그 7대 정구에서 5대 정구로 재편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는 이쪽 5대 정구로 이제는 한마디로 그 군대 그를 편성을 다시 한 건데요. 2016년에 여기 북부 정구가 이쪽 여기 내몽고하고 그다음에 동북 삼성, 그다음에 산동성 사이가 요게 또 북부 정구예요. 북부 정구 이거는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데, 동부 정구는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다위타오 지역 이쪽 동중국해, 이쪽 동부 정구는, 그러면서 대만을 겨냥하고 있는 게 동부 정구다. 남부 정구는 남중국해,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요 아래쪽에 여기를 겨냥하고 있는 게 남부 정구. 그 다음에 서부 정구는 신장 위구르하고 티벳, 서장 티벳이죠. 서장 거기를 저기 보고 있는 게 하는 군대를 이렇게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하고 엄청난 국방비를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의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과거에 그 미국이 유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미국이 움직이면은 여기서 이제는 그 저항들이 일어나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그 미국의 의도에 맞장구를 치면서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부으면서 옛 소련이 붕괴한 것처럼 자멸하는 수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방비 확충 과정에서 국력을 소모하고 뭐 해서 무너지는 거죠. 내부에서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죠. 붕괴. 예.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그 전란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문제냐면은 감시 통제 사회다 보니까, 전체주의적 감시 통제 사회다 보니까 상위 권력층하고 하위 민중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네. 그러다 보니까 감시 통제하는 권력자층에서 옛날에 그 명나라 망할 때와 같이 뭐 동창이나 구미군을 이용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사람들을 감시했듯이 그런 감시 체제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체제 자체에서 민중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권력자들을 자기네들이 투표해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돼지처럼 취급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민중 반란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도 그 사실은 그 새로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에서 민중 반란도 일어날 수 있는, 민중 반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자꾸 제한을 하는, 반란을 못 이기게끔 소요 사태, 뭐 데모하는 거 이런 걸 못하게 해서, 그래서 철저한 감시 통제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유지가 안 돼요 지금. 근데 민중 반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터지기 시작하면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대혼란 속에 그걸 대란 대치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대치 기간을 지나서 이제 대란의 기간에 임박하고 있다. 불과 1949년 이후에 지금 한 70년 지났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 한 나라가 오래 그 전속 못해 한 그 평균 그 어떤 그 유지 기간이 2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1949년에 중공이 성립된 뒤에 지금 한 70년 흘렀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정권이 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그 혼란 속에 대란 시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꾸 신장의 그 어떤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 백그라운드에서 자꾸 무기를 대주고 있겠죠. 그런 작업을 하게끔 저게 독립을 하게끔 중국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저기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런 미중 패권 전쟁, 그럼 미국의 이런 의도가 먹히겠냐?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그 소련이나 또 뭐 제가 미국이 상대했던 이라크라든가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아니라 베트남 같은 나라가 아니라 물론 베트남에서 패배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타이완을 두고 지금 미중 패권이 이제는 군사적 어떤 여기서 그 대결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완. 왜 타이완이 중요하냐면은 이 타이완이라는 것이 여기가 지금 원래 중국과의 그 원래 중국 공산당과 중국에 있는 그 국민당과의 싸움에서 장제스가 패해가지고 이쪽으로 도망왔잖아요. 타이완 쪽에 도망와서 국민당 정부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이렇게 따져보면 남북이 분단돼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국 이쪽에서 이걸 중공 쪽에서 이쪽을 타이완을 먹으려고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 만약에 타이완이 중국 손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시면 여기 센카쿠 열도 일본을 당장 공격하겠죠. 센카쿠 열도 먹겠죠? 그러면 바로 또 뭐겠어요? 대한민국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제가 볼 땐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중국에서 먹으려고 하겠죠. 대한민국도. 왜? 이 타이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일본 압박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먹으면서 점차 동진에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남쪽으로 여기가 뭐예요? 또 남중국해로 또 힘을 확장해 나가면서 동남아를 지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타이완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굉장히 동북아에 엄청난 그 회오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미국에선 이 타이완을 방어하지 않으면은 이 동북아 패권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미국의 세계 패권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젠가 이게 대만 공화국 선포를 대만 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겠다고 이 차잉원이라는 그러니까 국호를 대만 공화국으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총리인가요? 여기 집권 여당 주류 세력이 지금 독립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대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전쟁의 분위기가 이런 대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이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군사적 대치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은 이 대만 이 선을 내서 중국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손잡은 나라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해서 쿼드라고 그래요. 쿼드를 만들었어요. 쿼드라는 하나의 요쪽 지역의 방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과 여기서 전면전을 불사하는 거죠. 불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좀 백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대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게 여기 2000 저기 여기 어제 그제 어젠가 그젠가 이거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그 전운이 감돌고가 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만을 먹지 못하면은 중국 패권은 물 건너 간 거죠. 그런데 중국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먹으면은 미국 패권이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중국과 미국의 미래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미중 패권에서 물러설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여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대만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쟁이 만약 여기서 무력 충돌이 조금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그때 이제는 확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만과 확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자신한테 가장 그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어떤 나라를 적극 활용을 해야지만이 자신이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현재 이 국력으로만 따지면은 어떤 나라가 그걸 할 수 있냐면은 한국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육군 전력이 전 세계 육군이 2위야. 2, 3위 정도 돼. 2, 3위. 강력한 나라야, 한국이.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비행기도 만들었잖아요. 전투기도 만들었잖아요. 아직 날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방위산업 쪽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다, 한국이. 근데 또 육군의 숫자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과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 사실은. 중국하고 우리가 붙어도 거기 쌤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정도로 한국이 강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끌어들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어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에 그 결말이 대한민국이 그 열쇠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미사일을 중국 쪽에다가 날려버리면은, 여기 지금 주한미군 있잖아요. 날려버리면은 중국이 감당이 안 되죠,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흡수합병하고 만주를 건드리고 이게 건드려서 여기를 장악하고 여쪽을 이제 독립시키는데 그 어떤 군사 장비들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중국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좋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하건데 미중 패권이 격화되는 게 저희한테는 오히려 좋습니다. 미중이 치열하게 싸워야지만이 한국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중이 치열하게 싸우면은 미국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요구에 뭐래? 북한을 흡수합병하는 게 우리 요구에. 북한을 흡수합병해야지 우리가 이쪽 지역으로 전개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편에 서는 대신에 북한 합병을 용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완전한 그런 어떤 군사적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중국 분열 전략을 같이 구상을 해서 전개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중국을 끌어안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을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손잡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한국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호주는 너무 멀고 인도도 여기서 조그만데 여기 뭐 그 산악지대 여기 중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물론 저 티벳이나 동투르메니스탄으로 그 물자 공급하는 건 인도 쪽에서 다 해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결국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데는 여기 그 만주 조선 쪽으로 여기를 움직여가지고 북한 여기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중국이 미국 패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택화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택화혁, 혁명, 그러니까 세계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혁명. 이 세상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혁명 전쟁 한다는 거, 역성 혁명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택화혁계가 가리키는 거는 두 여자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택이고 중국이 택화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다툼을 벌인다. 택화혁. 두 여자가 공존할 수 없다. 미국이 젊은 여자고 소녀고 소녀. 중국은 중녀야. 중녀. 중국은 중녀. 이거 뭐야? 나이 든 여자. 한국은 소남. 한국은 소남. 자, 우리는 젊은 남자야. 자, 우리가 어느 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젊은 남자, 소남이라고 그래. 우리는 젊은 남자에 속해. 소남계라고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소녀와 중녀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택화역계로서 두 여자가 공존할 수 없다는 그 궤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미중 패권 전쟁은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소남은 소녀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운명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그 분열시키고 결국 우리가 중심국가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결국 미국이 이루는 물질적 전 세계적 토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그 구체적인 이상 국가의 상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적 그 시스템을 밟고 우리가 세계를 새로운 어떤 시대로 이렇게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